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서러운 기억이 있으신가요? 서러운 기억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정말 엄청나게 서러워서 눈물이 절로 줄줄 났을 정도의 기억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많을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오늘 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 정도로 서러운 기억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아플 때 주변에 가족이 없거나 힘든 일을 해야 하거나 하면 서럽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아플 때 구박을 받으면 어떨까요? 전 정말 눈물이 줄줄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사연자분이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의 이 사연 어떤 사연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평생을 구박만 받던 며느리가 어떻게 그 집에 복수를 하고 나오는지에 관한 얘기니까요. 오늘의 얘기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되기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던 것 같네요. 그래도 결국엔 이렇게 쓰기로 한 건 어디다던 털어놓고 이젠 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연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제 계획은 성공한 거겠죠?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전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어요. 공부를 다들 잘하는 형제들과 달리 전 공부는 물론이고 뭐든 유별나게 잘하는 것도 없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자란 다른 형제들에 비해 전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사고 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전 그 존재 자체가 부모님에겐 조금 창피한 그런 딸이었어요. 네가 가정 형편이 어렵냐 아니면 부족한 게 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이 자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냐? 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주눅이 조금 들어있기도 했고 말이죠. 잘난 가족들 옆에 저 같은 사람들 늘 기가 죽고 또 소심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전 그랬습니다. 시집도 굉장히 늦게 갔어요. 제가 40이 넘었는데 결혼한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과거형이 된 건 지금은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과정에 관한 얘기거든요. 앞서 얘기했듯 전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어요. 저거 시집이라도 빨리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되는데 뭘 굳이 보내려고 해요. 억지로 보낼 필요 없어요. 다 늙은 노처녀 하는 일도 제대로 없이 부모랑 같이 살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는 줄 알아? 빨리 보내야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더 늦으면 재치자리도 보내야 할 판이구만. 부모님은 매일같이 제 문제로 싸웠습니다. 전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서 더더욱 제가 이 집의 흠이라고 느끼게 됐고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2가지 이유로 말이에요. 더 이상 부모님의 흠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과 또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말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선은 다 봤어요. 그러던 중 만나게 된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순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갔죠. 제가 선을 봤던 대상 중에 조건은 좋은 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부모님이 재력이 조금 있으신 편이다 보니 제가 별다른 능력 없어도 선자리는 꽤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저희 집 돈을 바라는 태도가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은영 씨는 무슨 영화를 좋아하세요?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무슨 책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궁금해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웃는 모습이 참 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했던 거고요. 지금은 첫인상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됐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만난 남편은 연애하는 기간에도 정말 저에게 잘했어요. 아버지 늘 저를 무시했는데 그 남자는 절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오다니 그냥 내가 보기만 내 많어. 그리고 결혼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의 첫인상도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걱정이나 고민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아버진 제 결정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긴 하셨습니다. 의사, 변호사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해줬는데 겨우 고른다는 놈이 너는 눈도 났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 없어?
그러면서도 허락하긴 하셨어요. 제 나이도 나이지만 그냥 한시라도 빨리 절 치워버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말이죠. 양쪽에 이런저런 마음들이 잘 맞아서 저와 남편은 결혼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희 집은 절 빨리 보내고 싶어 했고 시댁은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 했으니까요. 뭐 지금 생각하면 다른 이유가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엔 참 설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제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버지가 집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 기억나네요. 난 너한테 할 만큼 했다. 그걸 절대 잊지 말거라. 더 이상 다른 걸 해줄 생각이 없다는 걸 돌려 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비싼 집을 해주시고 그리고 당시에 남편에게 차를 뽑아주고 시댁에 이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것, 그게 아버지가 제가 결혼을 할 때 해주신 일이었어요. 아이고, 복덩이가 들어와서 그냥 내가 이런 호사를 다 누리고. 당신이 우리 집 보배야 보배.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감사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저희 집에서의 지원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말이죠. 시어머니의 태도가 처음으로 달라진 건 다름 아닌 도련님이 장가를 갈 때 일이었어요. 아버님께 그 도움을 좀 요청드려 볼 수는 없겠니? 네? 무슨 도움이요? 아이 그래도 네가 결혼하고 시댁에서 처음 치르는 혼사인데 조금 성의 표시를 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이런 얘기 먼저 꺼내기 전에 뭔가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놀랐던 것 같네요. 전 그런 기대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결혼할 때 집도 저희 집에서 해왔고 남편의 차와 그리고 지금 시댁 어르신들이 사는 집도 저희 아버지의 도움으로 옮긴 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식당을 하셨는데 그걸 확장 공사한다고 할 때도 제가 저희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조금 도와드렸었고요. 그런데 또 그걸 바라시더라고요. 아버지한테요? 그래, 한번 말씀드려봐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은 못했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부모에게 손을 벌리냐며 보다 마나 보나 마나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부모에게 손을 벌리냐며 보나 마나 한 소리를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요즘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구겨지는 걸 말이죠. 사람이 한순간에 표정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아예, 정말 한 푼도 못 도와주신다니?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전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금해 둔 돈 조금은 보태드릴 수는 있는데요. 엄마한테 몰래 꽁쳐두라고 받은 용돈 아닌 용돈이 있긴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게 얼마냐고 다그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하고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큰 돈이었거든요. 1억? 1억으로 어떻게 결혼을 시켜? 아니 정말 뻔뻔하고 어이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데 며느리 집안에서 도움을 바라는 것도 모자라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니 며느리 돈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1억이 적다고 소리를 지르는 건 말입니다. 제가 놀라서 당황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땅이 꺼져라 쉬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아휴, 그러면 뭐 그거라도 일단 줘야지. 그 집에 큰 소리 떵떵거리고 쳐놨는데 큰일이네, 그래, 아유. 이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뭐 하나 봐줄 거 없는 며느리 집안에 돈만 보고 들여놨더니만, 이럴 때 써먹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렇게 말이죠. 보란 듯이 저 들으라는 듯 말입니다. 전 그날 엄청나게 충격받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이젠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 거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또 다른 감옥에 걸어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시작됐거든요. 뭐 신부 수업이네 뭐네 했지만 그건 명백하게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말이죠. 오늘부터 식당 나와서 일하거라. 네?
내는 무슨 내야? 아니, 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했니? 사람이 밥값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집안에서 이제 따로 뭘 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네가 내 일 돕는 거 말고 무슨 수로 밥값을 하겠니? 너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있어?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한번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가게 일을 도와야만 했어요. 뭐 사실 거기까진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도울 수 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절 대하는 태도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도 그냥 직원을 대하는 태도도 아니었어요. 너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쟤한테 다 시켜요. 가만히 있는 거 그냥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히니까. 말 그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가만히 있는 꼴을 보지 못하셨어요. 왜 사람이 너무 미우니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쉬고 있어도 그게 오래 쉰 것 같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게 더 크게 보이고 말이죠. 전 시어머니에게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를 남편에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하지만 돌아온 남편의 반응과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선 그러실 수도 있지. 뭐라고? 어머니는 당신 집안이 대단히 부자인 줄 아셨고 그래서 우리 집을 많이 도와줄 거로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니까 실망하실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당신 나이도 많고 며느리감으로 1등은 아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하셨겠어?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남편에게 충격받아 멍하게 있다가 제가 되물었어요. 당연히 가장 되묻고 싶었던 말이었죠. 내가 결혼할 때 이 집도 우리 아버지가 해줬고 당신이 타고 다니는 그 차도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사시는 집 넓혀가는 것도 도와주셨는데 그걸로도 모자라다는 거야? 뭐 모자랐다기보다 어머님은 더 바라셨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머님 식당 공사할 때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서 돈 보내드렸어. 그런데 지금 당신이 그걸 하나하나 다 세고 있었다는 거야? 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어이가 없어서 생각이라는 걸 해본 거잖아. 그게 다 세고 있는 거지. 나 정말 당신한테 많이 서운하다. 대래 남편이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말꼬리를 잡아가며 그렇게 하나하나 다 뭐라고 하는데 저 뭐라 반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너는 이제 그 집 귀신 된다 생각하고 조용히 살아. 알겠어? 당신은 애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으면 안 살 수도 있는 건데.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이혼이 대단한 흠이라고. 당신 미쳤어? 안 살기는 뭘 안 살아. 넌 이제 우리 집 사람 아니고 그 집 사람이야. 절대 이혼 안 된다. 이거 살면서 우리한테 자랑이었던 적이 어디 있다고 이혼까지. 안 돼. 그날부로 너랑은 영 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결혼을 앞두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와 그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이혼 얘기를 꺼낼 수가 있었겠어요.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 있죠. 참으면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된다는 말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점점 더 강하게 절 괴롭히셨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 체력이 다 어디서 나오나 하고 말이죠. 오늘은 네가 하루 종일 가게 좀 봐야겠다. 내가 오늘 예비 며느리랑 쇼핑하러 가기로 해서 잘 볼 수 있지? 도련님이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직업이 괜찮다는 얘기를 건너서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예비 며느리를 상당히 많이 자랑을 하고 다닌 것도 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선 기가 많이 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것 같은 말을 하셔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날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온 날이었는데 일손이 부족하니 사람을 다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가신 분이 식당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게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고 말이죠. 전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넌 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먹고 자고 싸는 거 말고 뭘 할 줄 아는 거야?
어떻게 그 돈 많은 집안에서 너 같은 딸내미를 낳고 기를 수가 있었던 거니? 응? 전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어요. 맞은 것도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 말은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매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입을 꾹 다물고 그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야, 이거 사기 결혼 아니니? 이런 하자 있는 걸 우리 집으로 보내놓고 고작 그거 주고 끝내려고? 진짜 내가 너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어쩌자고 너 같은 며느리를 들여서 내가.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서러웠어요.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폭언을 듣고 있는 것이 정말 모멸감이 느껴졌거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전 그 얘기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자 그러게 당신이 조금 더 잘하지 그랬어. 이런 말을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이미 그런 말을 몇 번 듣기도 했고 말이죠. 사람이 그렇게 몰리고 있는데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살기를 포기하거나 무언가 반박하기를 포기하거나 말입니다. 전 후자였습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가만히 인형처럼 듣고 있는 걸 택했죠. 결혼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 임신도 못하고, 이래서 나이 든 며느리는 들이면 안 되는 건데, 아유, 내가 멍청했지, 멍청했어. 너 오늘 점심 먹지 말거라, 뭐 한 게 있다고 밥을 먹어? 너 아가리로 들어가는 거 보고만 있어도 오늘은 그냥 내가 복장이 뒤집어질 것 같아. 먹는 걸로 그런 얘기 들을 때면 그래도 눈물이 날 것 같기는 했어요. 왜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건데 그걸로 구박을 하니까 정말 서럽긴 하더라고요. 어지간한 얘기 다 들은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임신이 되지 않는 건 순전히 남편 때문이었거든요. 혼자 병원에 가봤을 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얘기만 들었었어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본인 탓은 아니라던 남편과 남자가 무슨 산부인과에 가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지들 문제인지도 모르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이 정말 다행인 셈이죠.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것도 뭐 그 이유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 아빠와 그런 할머니는 없는 게 나은 거잖아요. 아무튼 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살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나 남편이 그 선만 넘지 않았다면 전 그냥 인형처럼 다 참아내며 살았을 겁니다. 뭐 그러고 살다가 화병으로 죽었을지언정 말이죠.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호구 같은 제가 참지 못하고 시댁을 뛰쳐나오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날 오전부터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식당 일을 너무 과하게 해서 몸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원래 좋지 않았던 허리가 말썽이었거든요. 오전에 식당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가해지면 병원에 다녀와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식당이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무거운 걸 자꾸 들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전 원래도 허리가 그날따라 더 좋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고 말이죠. 허리를 삐끗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게 아프고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전 그 와중에도 그릇이 깨지지 않게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제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던 건지 직원 하나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고개를 끄덕이면서 옆에 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시어머니가 봤고요. 우리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얘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원래 오늘 오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지금 무거운 거 드시다가 삐끗하신 것 같아요. 숨도 못 쉬시는데 당장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도 허리를 삐끗해 본 적이 있으니 아셨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참지 못할 고통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노력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당장 병원을 가든 쉬든 해야 하는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뭐? 전 순간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든 생각은 저 사람이 정말 악마 같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눈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그렇게 보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지금 움직이질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병원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못 움직이겠어서 그래요. 제가 우는 소리를 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로 제 허리가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시는 시어머니 얼굴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누구는 허리 안 뼈본 줄 아니? 그 정도 아니라는 거 아니까 꾀병 부리지 말고 나중에 식당 일 끝나면 가. 이게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지금 식당 바쁜 거 안 보여? 무슨 용기가 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 순간 내가 살려면 이곳을 나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간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죽어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요. 서러운 것도 서러운 것이었지만 그 생각이 너무 드니까 무서워서라도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허리를 부여잡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선 절뚝이며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뒤로 시어머니가 뭔가를 던지는 듯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욕설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진짜 거기 안 서?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이 아이년아! 하는 소리 말입니다. 전 울면서 그대로 식당을 나와 근처의 한의원으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던 건지 시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선 저를 보고 머리채를 잡았어요. 분이 안 풀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씩씩거리며 들어오셨었거든요. 네가 나한테 죽으라고 아주 환장을 했지? 어르신 지금 이분 환자세요. 환자는 무슨 인연이가 보나마나 꾀병이요. 어? 내가 알아. 아니 정말로 허리가 삐신 게 맞다니까요. 시어머니와 간호사는 한참을 실랑이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잡은 제 머리채를 놓지 않았고요. 마지막엔 그 간호사의 말에 제 머리를 내팽개치듯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라고는 없는 년, 몸뚱이라도 써먹으려고 했더니 그마저도 안 돼, 네가 그러면 무슨 가치가 있니, 그냥 죽어라, 너만 보면 내가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간호사가 절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겪고 있으니 아무리 제가 인형처럼 참고 다 견뎌내고 살기로 했다지만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더군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 제 말에 동의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엉엉 울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고요. 정말 한참을 어디도 가지 못하고 서성거렸던 것 같네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확 죽어버릴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남편은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전 그때도 울고 있었기 때문에 울면서 대답했죠. 내가 뭘 했는데? 이러다가 다짜고짜 식당 나갔다며. 엄마가 오늘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내가 왜 식당 나갔는진 들었어? 뭐? 병원 간다고 갔다며.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도 나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화내는 거야? 어디 아프냐는 말은 안 물어보고 내가 오죽 아팠으면 도중에 나와서 병원을 갔겠어. 당신 나 몰라? 그동안 제가 어쩌고 살았는지 가장 잘 아는 인간이 제가 오죽하면 얼마나 아팠으면 거길 그러고 나와서 병원에 갔을까 생각하고 걱정하기보단 그런 생각을 단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화만 나는 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이 남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생각에 확신을 주는 말들을 계속해서 뱉어냈어요.
아프면 뭐 얼마나 뭐가 그렇게 대단히 아프다고 식당 일하는 와중에 나가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그건 어머님 엿 먹어봐라 뭐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복수하는 거 아니냐고.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복수를 뭐 이렇게 해? 당신 진짜 복수가 뭔지 몰라서 하는 말이야? 뭐? 나 이제 안 참아. 나 이제 이러고 안 살아. 네가 이러고 안 살면 어떡할 건데? 뭐 친정이라도 가게? 장인어른이 네 편 되어주실 것 같냐? 넌 어차피 갈 곳도 없어. 그 말을 듣는데 차마 반박을 할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집 구석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죽기만 기다리는 것보단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전 그만큼 시어머니와 남편이 너무 싫었고 그들과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었거든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그래서 전 남편과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나서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다신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친정을 오긴 했지만 떨리긴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더더욱 말입니다. 아버지가 다시 가라고 쫓아내면 난 어떡하지. 난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면서 빌어볼까 이런 갖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한 번은 쫓겨날 거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네가 한 말이 다 사실이냐?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되물으시더군요. 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대로 쫓겨나진 않을 거란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얘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집에 올 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들어왔어요. 꼴을 봐요. 이게 거짓말인가? 내가 그러게 그 집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러다 진짜 애 잡아요. 아이고. 엄마가 울면서 그렇게 절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저도 그때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터졌던 것 같습니다. 운다고 울긴 했지만 터뜨려 울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니까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나 정말 참으려고 했어요. 정말로. 엄마랑 아버지가 절 부끄러워한다는 거, 그리고 저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혼까지 한다고 하면 정말로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도망 안 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엉엉 울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엔 잘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제대로 제 얘기를 아버지에게 전달했는지 뭐 그런 건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절 내려다 보셨어요. 전 덜컥 겁이 나서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 나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 나가면 정말 갈 곳 없어요. 그 집으로 못 가요. 아버지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거의 빌었던 것 같아요. 다시 절 그 집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요. 아버진 그런 절 가만히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 필요 없다. 넌 네 방에 들어가 있어. 전 그때 정말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 말이에요. 그날 정말 깊게 정말 오래 소위 얘기하는 꿀잠을 잤어요. 언제 그렇게 잡았던 건지 기억도 나지 않은 만큼 오랜만에 말이죠. 그리고 일어났는데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아빠는? 변호사 만나러 가셨어. 변호사는 왜? 너 이혼 소송이랑 그동안 너희 시댁에 줬던 거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러. 약간 광명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정말 그 집안이랑 남남이 될 수 있구나, 이혼할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확 들었던 거요. 이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던 와중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받지 않을까 고민을 잠시 하긴 했지만 이미 갈라서는 것으로 방향이 간 이상 뭐가 두렵나 싶어서 그냥 받았죠. 그런데 남편이 꺼낸 얘기는 의외의 얘기였습니다. 전 전화를 받자마자 화부터 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일단 집으로 와, 와서 우리끼리 얘기하자.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나 이제 다신 그 집으로 안 가. 내가 미쳤다고 거길 다시 내 발로 기어들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거길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제가 그렇게 소리를 확 지르자 남편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곤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발 장인어른이라도 조금 말려봐. 그 순간 머리 위로 물음표가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 얘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게다가 그땐 아버지가 변호사를 만나러 간 줄 알았으니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왜? 어머니 식당 오셔서 지금 난리셔. 그러니까 일단 장인 어른이라도 말려봐. 전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아버지가 지금 시어머니 가게에 가 있다고 하니 엄마도 놀라더라고요. 엄마도 몰랐다고요. 전 엄마와 함께 서둘러 시어머니의 가게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여기가 며느리 학대가며 영업하는 식당 맞소? 응? 아휴, 제발 그만하시고 좀 가세요, 네? 아니, 우리 집안 돈으로 식당 확장해놓고 그 며느리 학대하는 집 맞냐고 물었지 않소? 아휴, 누가 누굴 학대했다고 이래요? 안 했다고? 내가 우리의 진단서고 뭐고 다 떼어왔는데 증인의 증거까지 다 있는데 정말 안 했다고? 아버지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순간적으로 다물었습니다. 그러고 날카롭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 우리한테 버리듯 딸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아버지 행세 하시는 거예요, 예? 한번 그렇게 버렸으면 끝이지? 그 말에 가만히 듣고 있던 저도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던 것 같네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구나 싶어져서 말이죠. 당신 말 다 했어?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내 딸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누굴 버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내 딸 버렸다고 생각하고 내 딸 막대했다고 학대한 거요? 어? 어디서 감히 누구 딸한테? 사실 전 그날 그 말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절 두둔하면서 내 딸이라고 해주는 걸 제 인생에서 처음 보고 겪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눈물이 왈칵 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찌감치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지간히 딸 챙기는 척 하시네.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얼른 가시오. 내가 안 알아보고 그냥 왔을까봐?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오. 아버지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아버지인 시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셨어요.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결혼한다고 사줬던 집, 그리고 이쪽이 이사 갈 때 보태줬던 돈, 그리고 이 가게 확장 비용까지 그대로 다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시어머니는 상당히 놀라서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아, 한 번 줬으면 끝이지. 뭘 달라는 거요? 난 못 줘. 내 돈이야. 법적으로는 다 받을 수 있다니까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 하자투성이인 며느리를 보내놓고 어디서 우리한테 돈을 돌려달래? 우리도 사기 결혼의 피해자라고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해가며 악을 썼어요. 하지만 이미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이 아줌마 평소에 며느리한테 하는 거 보면 좀 무섭긴 했어. 그치? 우리가 볼 때마다 뭔가로 혼내거나 혼이 나고 있었으니까. 처음엔 우리도 며느리가 일을 잘 못하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며느리만 있을 땐 오는 게 마음이 편하다니까? 손님들이 하나둘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화가 나는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곧 화가 난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다는 거죠, 뭐. 그러면 이 식당에 안 처오면 될 거 아니야. 사장이 마음에 안 드는데 식당을 왜 처오고 지랄이야? 손님들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에 순간적으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잠시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님들도 참지 않으셨어요. 동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한테 이래도 돼요?
손님이 먼저 사장한테 시비 거셨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봐도 알겠구만, 그 더러운 성격. 뭐? 아, 말 다 했어? 이 아줌마 진짜 동네 장사 접고 싶은 모양이네. 장사 접으면 되지. 뭐 무슨 상관이야, 어? 너 같은 것들 손님 받느니 접는 게 낫지. 뭐? 야! 시어머니와 손님 간에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런 상황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상황이라 놀라서 입만 떡 벌리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엄마도 굉장히 어이없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시어머니 성격 안 봐도 훤하다.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를 끌고 왔습니다. 일단 나가자고 말이죠.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장면을 보인 것이 민망하셨던 건지 아니면 오늘 할 몫은 다 하셨다고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순순히 그 식당을 나왔어요.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로 대박이었어요. 지금부턴 그 얘기 들려드릴게요.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우선 시어머니의 식당이 망했어요. 그렇게 그 손님들이랑 싸움이 붙은 날 결국엔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동네 장사의 특성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한번 생기고 나면 아무리 맛집이라도 손님이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게다가 사장님의 인성과 같은 부분은 동네 장사에선 꽤 민감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그날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잡았던 그 두 손님은 동네에서 조금 한가락 하시는 분들이셨고요. 한 분은 통장이셨고 한 분은 지역 어머니회 같은 걸 운영하는 분이셨던 겁니다. 당연히 소문은 더 빨리 더 안 좋게 날 수밖에 없었고요. 정확히 다음 날부터 가게에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다더군요. 손님이 정말 하나도 오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다 빠질 수가 있는 건지 나중에 잘린 직원이 그것도 신기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식당이 망하고 나서 이혼 소장을 받게 됐어요. 그날 가는 줄 몰랐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야? 내가 그러면 가짜로 이혼할 생각으로 아버지한테 와서 빌었다고 생각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빌 땐 죽을 각오하고 그러는 거 네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런 제 말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처음엔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할 것 같아서 나갔죠.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이젠 정말 중간에서 잘할게. 자기야, 미안해.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라고요. 결혼하기 직전과 결혼하고 완전 초반에만 보여줬던 얼굴과 말투로 저를 향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과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더 혐오감 같은 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잠시나마 보여주었던 그 다정한 모습도 결국엔 다 연기라는 생각이 그때 확실하게 들었으니까요. 나 다시는 네 마누라 되는 일 없어.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 정말 죽어. 나 정말 큰일 나. 뭐 도로 돈을 다 돌려줘야 하니 아쉬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그런 건 치곤 반응이 좀 격하더라고요. 죽는다는 둥 하는 소리를 하는 것만 봐도 말이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새끼가 뭔가 사고를 쳤구나 하는 것 말이죠. 그러면 그냥 죽어. 난 죽어도 네 마누라는 다신 안 해. 그렇게 얘기하고서 일어난 뒤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한번 알아봤죠. 그런데 그 인간이 저희 아버지가 사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큰 액수를 말이죠. 그 돈을 어디에다 썼나 하고 봤더니 주식에 코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싹 다 날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조만간 넘어가게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성실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거 하나 보고 그 결혼하라고 한 건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셨어요. 저도 엄마를 껴안고 울었네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결국엔 제가 골라서 한 결혼인 것을요.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의 판결은 제가 유리한 쪽으로 다 났어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날 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간 날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분에 못 이겨 병원까지 따라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그 사건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결혼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모든 것들을 내놔야 했고 거기에 더해서 재산 분할과 제 위자료까지 줘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 남편은 집을
주택담보로 대출을 땡길 수 있을 만큼 다 땡겨받은 상황이었고 시어머니의 가게는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집에 다시 돌려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다 계셨었고요. 저희 세 사람 앞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유, 저희는 정말로 돈이 없습니다. 당장 드릴 돈이 없어요, 정말. 장인어른. 내가 왜 자네 장인인가? 이젠 소송도 다 끝났는데. 아버진 남편이 장인이라고 부르자마자 온몸을 부르르 떨며 진저리를 치셨어요. 내 딸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 사정 봐주고 싶지 않네. 당장 재산 다 정리해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다 내놓고 다신 우리 딸한테 접근하지 않겠다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두 사람 다 각서 써. 받아야 할 돈이 10억 정도 됐는데 결국 돌려받은 돈은 4억이 채 되지 않아요. 그나마도 집 정리하고 남편이 남의 돈, 없는 돈 다 긁고 시댁이 현재 사는 집 팔아서 다시 작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겨우겨우 마련한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뭐 돈으로 혼주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긴 했지만 전 다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아버지도 그런 제 마음을 아셨던 건지 그것만 받고 더 이상 제 옆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는 걸로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련님의 결혼이 깨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상대방 쪽 집안까지 퍼진 모양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있는 집안에 절대 딸을 보낼 수 없다고 그쪽 집안 어르신들이 길길이 날뛰시는 바람에 결혼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아들의 앞길을 막은 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퇴직금까지 중도에 정산받아서 다시 주식을 하다가 그마저도 다 잃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연을 끊느니 마느니 집에서 쫓아내겠네 어쩌냐면서 엄청나게 크게 다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얌전히 회사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한 번 그런 일이 터진 사람은 두 번, 세 번 터진다는 걸 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본인 인생을 본인이 말아먹게 될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시어머니는 동네를 바꿔서 다시 식당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디 지역 자체를 벗어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소문이 다시 났다고 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그 두 명의 손님이 정말 끝까지 따라다닐 태세로 시어머니의 가게에 대한 소문을 계속 냈다고 했습니다. 뭐 불쌍하진 않아요.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건데 엇보죠 뭐. 그 뒤로 전 잘 지내고 있어요. 뭐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실 게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얘기 조금 해볼게요. 아버지는 한동안 저에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 일로 제가 아주 힘들거나 상처받게 되어 꺼내기가 조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이죠. 아버지에겐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항상 아무것도 안 한다고 혼이 났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꾸지람을 들었지 하고 싶은 걸 생각해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장사할 때 물론 일이 너무 힘들긴 했지만 그건 대부분 시어머니에 의해서 오는 힘듦이었고 음식을 하고 파는 것 자체는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진 제 말을 들으시곤 오래 고민하지도 않고 요리학원을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엄마와 둘이 함께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지금 이 순간이 제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아버지와 엄마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 상황 말입니다. 제 인생에선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언젠가 엄마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네 아버지도 정말 널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아신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단번에 바뀔 사람이 절대 아닌데 말이다. 뭐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지금부터 잘 지내다 보면 천천히 나아지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절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뭐든 괜찮아요. 전 지금 힘을 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뭐든 괜찮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만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언제나 행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곳 유튜브를 우리 식당 직원이 소개해줘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이젠 저도 브레이크 타임에 꼭 찾아 들을 정도로 애청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사를 조금 알고 있는 그 직원은 사장님도 여기에 사연을 보내보세요 하고 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남 부끄럽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는데 내 사연을 보내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들을 겪기도 했고 왠지 점점 저도 제 얘기를 써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채널 관리자께 문의해보니까 제 이름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팔리는 건 아니라 걱정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부터 가족들의 이름은 제가 만들어낸 가짜 이름임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조심스럽게 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올해 만 55살이 된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 금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요리를 사랑하는 여자예요. 제가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우리 집은 늘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천상 여자 같은 얼굴과 작은 어깨를 하고 조곤조곤한 말씨를 가진 여성이었죠. 하지만 종갓집 며느리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지휘하며 치르는 모습은 마치 장군과 다르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환갑잔치 땐 본가에 가서 종친회 등 손님 200분께 엄마가 손수 차린 음식을 대접해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우리 엄마를 칭찬하고 역시 김간의 맏며느리라고 지켜세워 주셨죠. 생선을 좋아하시는 할머니와 아빠를 위해 매 끼니마다 생선을 5마리씩 구우시는 일까지 힘든 내색 없이 뚝딱뚝딱 해내셨어요. 우리 엄마는 요리뿐 아니라 먹음직하게 상에 내어내는 일도 신경을 쓰셨습니다. 어떤 식재료는 금속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에 맞는 접시를 고르시고 음식의 맛과 영양 그리고 담음새까지 모두 허투루 하지 않는 분이셨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어깨너머로 엄마의 입맛과 손맛을 익힌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음식을 사랑하고 음식을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애정을 느꼈기 때문에 제 진로는 어쩌면 당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은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딸인 저 하나만 낳고 그 이후로는 임신을 하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고루하신 우리 할머니는 늘 엄마에게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구박을 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 대를 끊는구나. 어떻게든 장손을 낳아야 하지 않겠냐? 저는 왜 우리 부모님이 아들은커녕 그 이후 아이를 갖지 못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엄마의 말을 들어보면 원인은 아빠였던 걸 눈치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왜 죄 없이 할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모시고 살아야 할까 이해가 안 가고 가끔은 그런 엄마가 불쌍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손녀인 날 밥도 잘 챙겨주고 아프고 열이 날 때 업어주고 잘해주시는 할머니였습니다. 가끔은 엄마 대신 할머니가 학교 운동회 날 같이 가주시고 동네 마실 다닐 때 어린 절 데리고 다니면서 이쁜 손녀 있다고 자랑도 하셨고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정이 적지 않게 있었죠. 하지만 그런 할머니가 미운 날도 있었는데 명절이나 제삿날 남자 사촌들은 용돈을 10,000원씩 주시고 저나 여자 사촌들은 5,000원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여자는 돈 조금 줘? 너나 가신 애들은 나중에 남편 만나서 잘 살 거니까 지금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보다 할머니에 대한 원한이 크셨던 건 우리 엄마였습니다. 시모를 모시고 30년 동안 살다 보니 그 한이 얼마나 크셨을까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같은 우리 엄마가 폭발하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할머니는 75세를 넘기면서부터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매 증상을 보이셨거든요. 치매 증상이 생기면 어린애같이 부엌 한 켠에 쉬를 하셨어요.
아무리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도 어떻게든 풀러서 이를 보고야 마셨죠. 이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고요. 이상하게도 며느리인 엄마만 보면 화를 내고 쌍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뻐해 주셨던 손녀인 저도 밀쳐내면서 네가 내 남편 뺏어갔지 라면서 화를 내셨어요. 여자들만 보며 화를 내시는 할머니는 과거에 할아버지 바람 때문에 그러신가 하면서 어른들이 얘기하셨지만 문제는 우리 엄마가 그런 할머니를 간병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몸에 손만 대도 이제는 손찌검에 마구잡이로 때리는 할머니의 폭발한 엄만 며칠 수소문해서 찾은 요양원에 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요양원을 반대하신 아빠도 무시하고 정말 속전속결로 처리하셨습니다. 효자인 아빠도 자신이 혼자 치매인 할머니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이해하셨는지 며칠을 엄마에게 화내고 집에도 안 들어오시더니 이내 백기를 드셨어요. 이럴 때 우리 엄마를 보면 외유내강의 성격으로 강단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죠. 그전엔 할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를 어떻게 다 참고 사실까 싶었는데 한번 마음 먹으신 뒤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해결을 하셨어요. 엄만 거기에 더해 매년 8번이나 되는 제살 명절 때만 지내겠다고 아빠와 종친의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화를 내고 강경하게 반대를 하시지만 우리 엄마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엄만 종갓집 맏며느리 역할을 30년 넘게 해오신 분입니다. 대신할 그 누구도 없고요. 상황이 그리 되니 결국 엄마의 말대로 많은 집안의 악습들이 바뀌어갔어요. 고집 세고 효자인 아빠도 이 과정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죠. 엄마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효자 남편 만나면 절대 안 된다. 차라리 혼자 살더라도 당당하게 살아. 엄마, 난 결혼 안 해. 결혼하더라도 절대 시모 모시고 안 살 거야. 요양원에 가신 할머니는 몇 년 뒤 79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셨고 이후 부모님 두 분이서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고 계세요. 시간이 흘러서 전 서울의 한 대학교의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조리외식 경영학과 석사 과정까지 수료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요리 연구가로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요리하고 연구하는 일과 함께인 인생을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서 일을 하지 않은 적은 아기를 낳고 몸조리한 2개월 뿐일 정도로 늘 일을 하고 살았죠. 제가 유명세를 타기 전엔 쿠킹 클래스라고 하는 요리 수업을 주로 했지만 매달 100만 원도 벌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차 실력을 인정받고 방송에도 몇 번 나간 뒤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쿠킹 클래스는 개설됐다 하면 하루도 안 돼서 수강 마감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요리 수업이 인기를 얻으니까 자연스럽게 수강료도 많이 인상됐죠. 저의 주 수입원은 요리 수업이지만 기업체에서 하는 연예 행사나 상류층 또는 특정 분야의 커뮤니티에서 의뢰에 들어온 특별 쿠킹 클래스와 파티 주체는 한 번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입이 됐어요. 제 경력 10년을 지나고부턴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 정도로 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업계에 뛰어든 뒤 일만 해온 전 연애에 딱히 관심이 없었어요. 남자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친구들을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기쁨, 또 그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먹어주는 기쁨,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인걸요. 그래서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시시한 연애 2번 해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는 20일, 두 번째는 3달 정도 만났지만 키스까지도 안 가볼 만큼 설익은 연애였죠. 그런 저에게도 갓 지은 밥처럼 뜨거운 사랑이 찾아오게 됐어요. 제가 경력 3년 차로 한참 바쁘게 일하던 중 어떤 식품회사 신제품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품이 출시되어 홈쇼핑 광고를 타게 됐어요. 홈쇼핑에서 그 제품이 보다 맛있고 정갈하게 보이기 위해 세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체크할 것이 있어서 저도 그 방송 촬영 현장에 몇 번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홈쇼핑 방송 PD 김태식 씨를 만나게 됐어요. 일하면서 PD나 방송 관련자들을 몇 번 만나본 적 있었지만 태식 씨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방송 일할 땐 다들 날카롭고 큰소리 뻑뻑 지르면서 바쁜 현장이라서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태식 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악수를 권하고 천천히 악수하며 제 눈을 오랫동안 바라봤죠. 그리고 낮은 톤으로 목소리를 다정하게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알려줬습니다.
두 번 정도 태식 씨와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호감을 느꼈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인연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 이후로 태식 씨는 제 핸드폰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하고 쉬는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가 아침엔 굿모닝 잘 잤나요 공주님, 밤에는 굿나잇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이 보고 싶었던 그대, 이렇게 간절맞게 문자를 꾸준히 보내주는 것이 기분이 썩 나쁘진 않더라고요. 태식 씨는 절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해서 같이 사는 모습이 그려졌다면서 저에 대한 사랑을 계속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온 적이 처음이라 낯설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던 남자가 계속해서 연락하고 잘해주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어요. 태식 씨는 저보다 1살 많은 남자였고 우리가 데이트를 했던 때는 이미 30의 나이였습니다. 절 너무 사랑해서인지 두 번째 데이트 때 영화를 보면서 제 손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 연애를 잘 안 해봤기에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태식 씨는 자제를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데이트할 때 드라이브를 하러 양평에 나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호숫가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서 차에 탔는데 왠지 태식 씨는 시동도 걸지 않고 가만히 호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태식 씨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아무래도 수연이를 너무 사랑하나 봐.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는 제비같이 빠르게 제 입술을 훔쳤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뽀뽀를 했어요. 전 좋아하는 사람과 첫 뽀뽀라서 가슴이 콩닥거리면서도 수줍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몇 초 지나지 않아서 태식 씨는 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흔히 말하는 딥키스이기도 했고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다가 태식 씨 손이 어느 순간 제 몸을 더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손길에 너무 놀라서 안 돼! 소리치고 태식 씨를 밀쳐냈습니다. 제가 강하게 거부하니까 태식 씨는 민망하고 화가 나는 모양인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 안에 앉아서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죠. 태식 씨는 사귀는 남자고 남녀간에 키스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태식 씨가 화가 났으니까 말이에요. 다행히도 태식 씨는 10분쯤 지나서 차에 돌아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수연 씨 연애 처음이에요? 설마 이게 첫 키스? 전 수줍어하며 개미 기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 무서우니까 좀 천천히, 가능하면 결혼하고 나서 스킨십 하면 안 될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천연기념물 처녀시네. 좋아요, 결혼 전까진 안 덮칠게요. 그 뒤로 태식 씨는 최대한 스킨십을 자제하며 저에게 달려들지 않았어요. 전 이런 태식 씨의 관대하고 저를 아껴주는 모습에 감동했고 결혼할 사람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순진한 전 정말 태식 씨가 그런 욕구를 참아준 줄로만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감춰진 태식 씨의 더러운 꿍꿍이를 그땐 미처 몰랐으니까요. 친정 엄마의 저의 바람으로 결혼은 천천히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여자 좋은 나이가 31살이던가요? 그 정도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나이가 30이 되던 당시엔 주변에서 시집은 왜 안 가냐, 여자 나이 30대면 임신도 어렵고 애기한테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며 주변에서 결혼 압박을 많이 하는 시대였습니다. 태식 씨와 사귀고 있던 중에도 아빠도 주변 분들도 결혼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30을 넘기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았죠. 그러다가 성북동에 있는 엄마의 오랜 단골인 남도 음식 한정식집에서 태식 씨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은 상견례를 갖게 됐어요. 태식 씨의 아버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은퇴하셔서 지금은 소일거리를 하며 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이었지만 점잖고 예의를 지키시는 분이시란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태식 씨 어머니는 조금 체격이 있는 편이고 힘도 좋고 목소리도 짱짱한 분이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나쁘게 말한다면 기가 세다니 인상을 받았어요. 예비 시몬 태식 씨가 고려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해서 방송 PD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랑 우리 아들 모르면 간첩이지. 중학교 때부터 그냥 항시 전교 1등만 하고 학생회장까지 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범생이었다니까. 그런데 우리 태식이가 그냥 혼자서 공부했냐? 아이고, 아니죠. 그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철저하게 계획표를 딱 짜서 학원과 과외로 처바른 덕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경희대 나왔다고 했나?
거기도 뭐 충분히 좋은 대학이지. 하지만 아마 혼자 공부했다면 태식이도 그 정도는 갔을 거야. 내가 대입 자료부터 컨설팅 학원 상담까지 아주 전략적으로 태식이의 공부 스케줄이며 학원 선생님까지 세팅을 딱 해준 덕에 얘가 고대 간 거 아니겠어? 동네 엄마들 저한테 그렇게 아양 떨면서 좋은 학원 정보 얻으려고 난리라니깐요. 그래, 여보. 그건 태식이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온 결과니까 학교 얘기는 그만 좀 하고 우리 새아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시모는 더 자랑하고 싶은데 시부가 우리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 말을 끊으니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고 시부가 원래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던 사람이 지금은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놀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자신의 남편을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시모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결혼해서 지켜보니 시모는 뭐든 자기 뜻대로 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정말 기가 센 여자였어요. 게다가 사사건건 시부가 하시는 말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시부를 뒷방 남자라고 부르고 더 나이가 드신 훌은 뒷방 노인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너그러운 시부는 그래도 아랑곳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인자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선 별 탈 없이 대화를 하시고 부모님끼리 결혼 날짜를 정하셨죠. 물론 상이라기보단 시모가 어디 아는 점집에서 받아온 길일 중 택하는 방법이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태식 씨와 전 결혼 준비를 5달 안에 마치고 10월에 가을날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접살림은 서울의 신대방동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에서 차렸습니다. 태식 씨가 홈쇼핑 PD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은 큰 금액이 아니었고 취직한 지 3년 동안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태식 씨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고 잘 모으는 사람은 아니었고 시댁에서 주신 돈으로 그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태식 씨 이름으로 대출 6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 보통 서로의 월급이나 수입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하나로 모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보통의 부부겠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각자 돈을 관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공동관리 비용으로 식비나 아파트 관리비나 아이의 교육비 등에 대해선 일정한 돈을 각자 내기로 했고요. 누가 얼마를 사용했고 용돈은 얼마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금액은 얼마로 하느냐는 그런 일로 서로 다투고 신경 쓰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했을 때 제 수입은 월급처럼 일정치 않았지만 이미 태식 씨보단 많았기 때문에 태식 씨는 능력 있는 와이프를 얻었다며 좋아했고요. 한편 태식 씨는 늘 홈쇼핑 회사의 PD로 있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더니 결혼하고 얼마 뒤에 돌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태식 씨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한 시긴 뱃속에 우리 딸을 임신한 지 4개월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다른 PD 몇 명과 함께 영화 드라마 제작사를 차리겠다고 하며 저와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러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남편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왕 남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배포가 크게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차리면서 필요한 자금은 제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 1억과 친정에서 빌린 1억을 보태줬습니다. 물론 이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었죠. 헌데 나중에 제작한 영화 하나가 흥행에 성공해서 회사 사정이 좋아진 것 같은데도 남편은 이 돈을 친정 부모님과 저에게 선뜻 갚질 않았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갚으려는 모양이라고 서운한 마음을 애써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심각하게 여기는 남편의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밝히기 부끄럽지만 우린 사실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서로에 대한 불만은 없었지만 실은 잠자리를 갖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우린 이 부분에서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력이 왕성한 남자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관계를 요구했고요. 어떤 분은 복에 겨운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느라 바쁜 데다가 관계가 너무 아프기만 하고 전혀 즐겁지가 않은 행위였기 때문에 전 억지로 남편에게 맞춰줬죠.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한 것들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좀 변태 같은 행위들 말이죠. 참다 못한 제가 더 이상 이런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하고 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진짜 여자로서 감각이 없냐? 알겠다.
그럼 이제 네가 아무리 외로워해도 안 건드릴 테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남편은 이렇게 말한 뒤로는 저를 밤에 건들지 않았어요. 대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심지어 외박하는 날까지도 있었고요. 남편은 영상 제작사를 하면서 술자리나 회식이 자주 있었고 또 그런 유흥을 본인이 즐기는 남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다가 아내가 자신의 그런 욕을 응해주지 않자 아예 대놓고 밖으로 놔두는 것 같았습니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밖에서 술집이나 그런 유흥가에서 여자들을 매수해서 욕구를 해소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만 해볼 뿐이었죠. 물론 지속적으로 만나는 내연녀가 있어서 저에게 들켰다던가 어디서 다른 자식을 만들어 온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러고 다니는 꼴을 보고도 못 본 척, 모르는 척 넘어가는 제 속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어이없을 수 있지만 전 어차피 그런 게 부담스럽고 영 싫었기 때문에 처음엔 다른 여자랑 그리고 다니는 남편을 체념하며 받아들였어요. 왜 그런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았냐고요? 남편이 버는 돈이 많아서 제가 이혼하고 혼자 못 살아서도 아니에요. 저라는 여자는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여자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없는데 너도 수도승처럼 평생 그 짓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가 이기적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분명히 성매매나 유흥업소에서 그런 여자들과 접촉했을 것이 분명한데 다시 살을 섞는 것도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놀던 대로 놀아라 하고 방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눈 감아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그럴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자기를 봐준 절 속이고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전 1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남편과 쇼윈도 부부로 지내면서 제 삶의 낙이 어디 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 혜인이와 제 요리 연구가 일이었습니다. 우리 혜인이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도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외탁을 했는지 우리 집 여자들의 팔다리가 길고 날씬한 체형을 닮았어요. 게다가 얼굴은 어찌나 조그만지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델 보는 것 같다고 할 정도였죠. 혜인이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와 달리 요리나 음식엔 아무 관심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아이가 그림을 보면 제 마음이 정화가 될 정도로 좋은 재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재능 있는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그 시모의 자랑처럼 말이죠. 전 그런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유명세를 타면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졌기 때문이에요. 제 일을 사랑하는 데다가 나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일은 분명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제 딸아이에겐 참 미안한 엄마였어요. 다행히도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친정엄마가 혜인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인 제가 봐도 우리 엄만 최고의 양육자임을 알고 있기에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재테크에도 큰 관심이 없어서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제 돈을 맡아서 관리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 엄만 딸아이 앞으로 아파트 한 채, 제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두 채 모두 좋은 입지에 살기 좋은 곳이라서 시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 늘 엄마에게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우리 혜인이가 할머니 밑에서 얌전히 잘 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무렵 사춘기가 시작됐고 할머니는 물론 저와도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보고자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가정식 요리 전문가인 전 어디에서나 늘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한 끼에 대해 강조하면서 정작 내 하나뿐인 딸아이에게 밥을 차려주고 마주 앉아 함께 얘기 나누는 날이 부족했던 걸 고백합니다. 이 부족한 엄마 때문에 혜인이가 저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으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돈도 제 커리어도 내 아이보다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전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학교 친구들 때문에 등교를 거부했던 일을 계기로 제가 하고 있던 일을 대폭 줄여서 가능한 딸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제 수입은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전 이때의 결정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노력을 알아준 덕분인지 혜인인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을 점차 늘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쁘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상처를 주었는데도 말이죠. 아이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남편은 잘 알지도 못하고 밖으로만 돌고 있었어요. 게다가 아들 일의 극성이었던 심은 저에게까지 간섭이 심했습니다. 너는 요리 연구가라는 애가 왜 집에서 자주 요리를 하지 않니? 네가 이러니까 대식이가 맨날 술 먹고 늦게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 일이 얼마나 바쁜데요. 저 매일 밤 10시는 돼야 집에 오는데 태식 씨 저녁이요? 그걸 어떻게 챙겨주겠어요? 속으론 당신 아들이 그깟 저녁 음식 때문에 밖에 있는 줄 아나 밖에서 술 먹고 여자들하고 노는 걸 알고는 저러는 건가 이렇게 자기 아들의 실체를 밝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 같았죠. 아이고 이 그릇들 좀 봐라. 왜 이렇게나 많은 거냐. 아니 그릇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격조도 없이 싼티 나는 것 같고. 네? 어머님, 그 그릇들을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장인이 만든 수제예요. 강남 사모님들이 돈을 내도 살 수가 없는 그릇을 싼티 난다고 하시면. 뭐? 아니, 그렇게 비싼 그릇을, 넌 몇 개나 갖고 있는 거야? 얘가 집안 말아먹을 일 있냐? 이렇게 비싼 그릇을 집에 두고. 어머님, 제 일이 그런 그릇들 쓰는 거예요. 요리 실습 영상 만들고 방송 촬영하기 위해 투자하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이 중에 많은 그릇은 저희 친정엄마가 주신 것도 있고 업체에서 협찬받은 것도 많고 실제로 제 돈은 많이 안 썼습니다. 특히나 당신 아들 돈은 1원도 안 들었으니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속으로만 항변했을 뿐이었죠. 갑자기 시모의 환갑때 일이 생각나네요. 약 10년 전의 일인데요. 시모가 자기 친구랑 친척들 모시고 하는 환갑잔치에 며느리가 직접 다 요리해서 대접하라고 강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님 수가 자그마치 1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아시죠?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그렇게 성대하게 해요. 게다가 한참 일하느라 스케줄 빼기 어려운 저에게 직접 100인분의 파티 요리를 해내라니 이건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스케줄을 취소할 수도 없고 너무한 요구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드럽게 거절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저도 직접 어머니 환갑잔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대기업 연예 행사가 잡혀 있어서요.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도 있고요. 어머님 제가 그 행사에서 받은 돈이 얼만 줄 아세요? 그 하루에 500이에요. 제가 그 돈을 어머니께 모두 드릴 테니까 좋은 식당에서 충분히 손님들 대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누가 그냥 식당밥 먹고 싶어서 너보고 오라는 줄 아니? 내가 평소에 우리 며느리가 유명한 요리 연구가라고 자랑을 주변에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다들 널 궁금해하니까 부르는 깊은 뜻도 모르고. 지금 너 돈 많이 번다고 시애미 앞에서 유세냐? 너 여자가 돈 번다고 가정일 내팽개치는 것만큼 꼴불견 없다. 네가 그러고 다니니까 태식이가 집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게야. 아니 정 안 되면 남편 앞에 술집 여자처럼 옷 입고 애교도 피우고 그래야 하늘을 보고 아들을 낳지. 시모는 환갑잔치 때 저를 부려먹지 못한다고 하니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전 큰 상처를 입고 더욱 시모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내내 며느리가 할 도리를 하고 용돈은 넉넉히 드렸지만 시모를 진심으로 가까이 할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 절친한 유혜수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린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통화를 하면서 그간 지내왔던 얘기를 서로 털어놓고 고민을 들어주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환갑잔치 때 시모가 제게 했던 말을 들은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랄도 풍년이네. 야, 환갑 축하금을 무슨 500이나 줘? 돈 많다고 유세라고 하니까 돈도 주지 말아버려. 한 5만 원 봉투에다 넣어봐라. 친구 말에 한참을 웃었고 덕분에 속풀이를 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모복은 없지만 딸을 키우며 제 생활에 충실하게 살던 3년 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끔찍하고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의 이름입니다.
페이스북 계정으로 한 통의 DM을 발견하고서 이 일은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전 20대 여성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김태식 씨 아내분 맞으시죠? 전 배우 지망생으로 2년 전 남편에게 성추행 및 강간을 당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저에게 김태식 씨가 캐스팅 기회를 주겠다면서 면접을 제의했고 전 아무 의심 없이 회사 면접인 줄로 믿었어요. 하지만 몇 차례의 미팅은 사실 면접이 아니라 김태식 씨가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죠. 노출이 심한 옷을 주면서 카메라 테스트라며 사진을 찍고 제 허벅지나 어깨, 가슴 등을 슬쩍슬쩍 만지면서 얘기를 했지만 제작사 대표니까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미팅이라며 절 단란주점의 한 룸으로 불러서 마치 그 술집의 여자인 것처럼 술을 따르고 부리면서 다른 회사 사람들과 놀더니 결국 화장실에 간 저를 따라와서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전 드라마에 캐스팅 해줄 줄 알고 참았고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했어요. 하지만 김태식 씨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연락을 두절해버렸습니다. 드라마 캐스팅은 물 건너 갔다면서요. 아마 처음부터 그쪽 남편은 절 한번 먹으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어디에 호소도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작년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빠르게 김태식 씨의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김태식 씨는 합의금 2천만 원을 내밀고 조용히 무마하자고 이 업계에서 조금이라도 일하고 싶으면 자기랑 안 좋게 끝내서 좋을 게 없다고 절 협박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악몽으로 잠을 못 자고 제 인생은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볼 길 없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렇게 아내인 당신에게 연락합니다. 남편을 조심하세요. 이 남자가 신혼 때 성관계에 집착하고 나중에 변태적인 행위도 강요하는 일을 아내로서 겪어봤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머리로는 사실일 것 같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기가 싫었어요. 그럼 제 결혼 생활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남자를 믿을 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그의 개인 컴퓨터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어마어마한 사진과 영상들, 여러 여성들의 노출, 심지어 나체 사진까지 그곳에서 찾아냈죠. 그리고 여성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제작자라는 특권으로 많은 어리고 순진한 연예인 지망생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당했을지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전 그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모조리 제 개인 디스크에 복사했어요. 저에게 DM 메시지를 보냈던 그 여자처럼 아마 신고해도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겠죠. 언젠가 이 추악한 성폭행범을 처단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몰래 감춰뒀어요. 전 남편과 친한 다른 제작자 PD인 인섭 씨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인섭 씨는 결혼 전 남편과 같은 홈쇼핑에 있었고 저와도 일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서 남편만큼이나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 속을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남편과 달리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인섭 씨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불러내서 회사 인근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인섭 씨, 나 남편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어서 왔어요. 이미 그 나쁜 놈이 여자애들에게 무슨 짓 하고 다녔는지 대강 알고 왔으니까 아는 대로 솔직히 모두 얘기해 주세요. 인섭 씨는 잠시 심각한 얼굴로 망설이다가 이내 남편이 해온 일들을 제게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제작사에서 런칭할 새로운 작품의 여주인공을 찾는다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어리고 예쁜 여자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마치 사냥감을 찾듯이 이 일을 즐기곤 했다네요. 그렇게 걸려든 몇 명의 여성들에게 프로필 사진과 연락처 등으로 보내라고 했고 심지어 여고생들에게도 나체 사진을 스스로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지시까지 했다네요. 아마 적어도 10명 이상의 여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됐고 성매매하거나 성추행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부러 여고생을 노리고 접근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미성년자 성매매까지 한다니 이 자식이 인간이긴 한 걸까요?
전 더 이상 이 추악한 남자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모와 시부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말 저녁 남편과 시부모님 식사 한번 대접해드린다는 핑계로 3명을 불러 모았죠. 너무 창피하고 긴밀한 얘기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믿을 만한 식당에 가야 했어요. 우리가 상견례를 치렀던 단골 한정식집 사장님께 부탁해서 가장 안쪽에 조용한 룸을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시부모님과 남편이 도착해서 식사를 거의 마쳤을 때쯤에 전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며느리가 우리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자고 초대해줘서 참 맛있게 잘 먹었다. 고맙다. 그러게, 아이고, 바쁘신 우리 며느님이 웬 바람이 불었대?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긴 너희 상견례 했던 곳 아니냐? 네, 맞아요. 오늘 이 장소가 우리 4명의 마지막 식사 자리로 적당한 것 같아서요. 김태식 씨 집안과 인연의 시작과 끝은 이곳에서 하게 됐으니 영화와도 같네요. 그쵸, 김태식 씨? 제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자 태식 씨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 오늘 여기서 김태식 씨와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이혼 사유요? 아버님, 말씀 듣고 충격받지 마세요. 이 남자 그동안 자신이 영화 드라마 제작자라는 타이틀을 미끼로 많은 여성들을 속여서 만나고 못할 짓을 벌였어요. 남편으로서, 인간으로서 실격인 남자입니다. 이 남자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감방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요. 여보, 어디서 이상한 여자애들이 돈 뜯어 먹으려고 하는 수작이야. 우리 업계에 나 정도 위치인 남자들은 다 당하는 거라고.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 자기 몸 팔아서 남자들 돈 뜯어내는 꽃뱀들이야. 아니, 이게 무슨 하늘의 날벼락이야. 야, 넌 아내라는 여자가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하면 믿고 도와줘야지. 어디 봐서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할래야. 지금 그런 꽃뱀 같은 천한 여자들 말만 믿고 내 아들을 의심해? 뭐? 이혼? 어머님 눈에야 자기가 잘 키워낸 착한 아들이겠지만 착각하고 계세요. 이 남자 신혼 때부터 변태 성욕자에서 제가 잠자리도 멀리했어요. 우린 겉으로만 부부예요. 그렇게 된 지 10년도 더 됐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저 남자 문제 많은 거 왜 모르겠어요? 그 여자들이 꽃뱀이라고요? 어머니, 저 사람에게 당한 여자들 중에서 심지어 여고생도 있어요. 우리 혜인이보다 고작 2-3살 많은 또래의 여자애가 몹쓸 짓 당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 아들 감싸고 싶은 겁니까? 태식인 너 이놈, 혜인애미가 다 어디서 보고 들은 게 있으니 저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저 얘기들이 사실이냐? 어서 실토하지 못해. 아버지, 저 억울해요. 두어 번 그런 꽃뱀들이 절 고소한 적이 있긴 해요. 그런데 원래 우리 업계 일이 그런 여자애들 자주 만나고 술도 먹고 하니까 오해하는 모양인데, 경찰 조사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 났었고요. 지들이 당한 일이 사실이라면 왜 경찰에 혐의가 없다고 끝냈겠어요? 그리고 저 여자도 할 말 없어요. 신혼 때부터 목석같이 굴어서 아내로서 빵점짜리였는데 왕성한 내가 어디서 풀겠어요? 술집 여자들하고 놀고 다닌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란 말입니다. 맞네. 우리 아들 말이 맞아. 내 아들만 탓할 거 없어. 네가 여자 구실을 제대로 했으면 태식이가 그렇게 밖으로 돌았겠냐? 얘가 그렇게 밖에서 놀다 보니까 어디 꽃뱀 같은 것들에게 도리어 당한 거지. 대식의 말 들어보니까 네 책임이 크구나. 이럴 때일수록 네가 안 사람으로서 남편을 믿고 도와야지. 그 꽃뱀들 말만 믿으면 되겠니? 도리어 시몬은 제 책임이라며 혼을 냈습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감싸는 저 시몬, 인성이 나쁜 걸까요? 모성애가 깊은 걸까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시부모는 자기 아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그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혹시 내 서재 뒤졌어? 역시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네.
당신 죄는 피해자들이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아. 어디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 계속 발뺌하고 나 열받게 하면 그 증거 피해자들에게 보낼 거야. 그럼 당신 돈 얼마로 합의하고 협박하는 것도 안 통하겠지?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해줘. 우리 딸이 자기 아빠 이런 인간이라는 거 모르도록 조용히 말이야. 이혼 합의서 보낼 테니까 두말 없이 조용히 나랑 혜인이에게서 사라져. 전 이 말만 남기고 그 한정식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동의하고 이혼에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빠르고 조용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각자 관리했기 때문에 남편이 해온 신대방동 아파트는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양재동 아파트는 제가 마련했기 때문에 제가 갖기로 했어요. 친정엄마가 관리해온 저의 재산들은 남편과 시댁이 기여한 바도 없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고요. 만약 이를 시모와 전 남편이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분할 청구를 하려고 들었겠죠. 재산 분할과 이혼 과정은 깔끔했지만 우리 딸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원래 밖으로 놔두는 아빠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았던 우리 딸은 눈치상 아빠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딸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아니었다고 해도 딸은 아빠에 대한 증오심으로 아마 함께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딸은 아빠 때문에 심한 남성 혐오를 갖게 됐습니다. 전 딸에게 늘 말해요. 세상에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니네 아빠 하나 보고 혼자 사는 건 바보야. 엄마가 바보라서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날 낳은 거 아니야? 난 그런 불행 반복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아직도 비혼주의를 고집하고 있어요. 전 이혼하고 난 뒤 요리 연구가의 일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제가 유명해지면 질수록 전 남편에게 당한 여성들의 연락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이혼했다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전 친한 친구 혜수와 함께 한정식 집을 차렸습니다. 제가 음식에 워낙 정성인 사람이고 음식과 격이 있는 상차림 등에 대한 경력이 30년이에요. 우리 식당에서 재료 선정부터 요리 및 서빙까지 하나하나 제가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고 모든 정직원에게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함께 한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저의 노력을 알아주신 고객분들은 한 번 더 찾아주시고 중요한 행사마저 꼭 우리 식당을 찾아주십니다. 1인분에 10만 원 가까이 하는 비싼 가격임에도 예약이 차 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고요. 새로운 일로 바쁘기도 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재미에 빠져서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예약하신 매화방 손님이 있어서 전 보통 때와 같이 현관에서 손님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제 앞에 보인 사람은 전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어떤 여성과 그의 부모님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제 식당에서 전 남편은 두 번째 상견례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이지 질긴 악연이네요. 놀란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은 바로 전 남편과 시부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식당 주인으로서 그 사람들은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아는 티를 서로 낼 수가 없었고 최대한 당황한 기색을 감췄어요. 손님들을 올려보내고 난 뒤 전 떨리는 가슴을 잡고 한참을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그때 친구 혜수가 다가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제 얘기를 들은 혜수는 내가 매화방을 오가면서 그 인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게 라며 손수 서빙을 담당했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매화방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전 남편과 시부모가 식당을 떠난 뒤 혜수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시모와 친한 교회 권사님 소개로 예비 신부를 만나게 됐다고 해요. 올해 나이가 52세가 된 전 남편보다 10살 어린 42세의 여자고 친정 집안이 사업으로 재산을 좀 모은 집이고 현재 아이 없이 한 번 이혼한 상태라고 하네요. 게다가 전 남편은 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이미 제작사 투자로 그 여자 친정에서 돈을 빌렸다네요. 웃긴 일은 상견례 도중 시모가 상대편 집에 뻥을 치더라는 겁니다. 전 남편의 수입과 재산 말이에요. 제가 빤히 알고 있는데 시모는 거의 5배쯤으로 부풀렸다더군요. 게다가 사돈댁 아빠가 이혼 사유를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전 부인, 그러니까 제가 바깥 일만 하다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폈다고요. 이쯤 듣다 보니 그냥 남 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친구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얘기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결혼할 여자한테 당신들은 저 집안에 속고 있습니다. 상정도 하지 마세요. 라고 쓴 쪽지를 몰래 건네줬거든. 그리고 친구의 쪽지는 통했던 것 같아요. 바로 다음날 전 남편의 예비 신분 식당에 찾아와서 전 남편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어요. 전 그 여자에게 전 남편 컴퓨터에서 찾았던 여자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는 그 추악한 사진과 영상을 몇 개 보지도 못하고 그만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의 변태적인 성욕 문제부터 성범죄 사실까지 모두 그 여자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모가 내세운 재산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과 시모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요. 아마도 그 여잔 전 남편과 그 집안에 대한 이 충격적인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며 눈물을 보이고 부정을 하더니 그 다음엔 결혼한다고 주변에 알렸는데 이런 집안과 엮이다니 하며 화도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떠나기 전엔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번 이혼했는데 이번엔 더한 지옥을 경험할 뻔했다고 덕분에 고맙다고요. 제 말을 듣고 간 여자분은 결혼을 파토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던지 5일이 지나고 전 남편과 시모가 식당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런 못된 년이 우리 아들 신세 망치게 할 작정을 한 게야? 조용히 이혼해달라고 해서 조용히 갈라서 줬잖아. 근데 왜 새로 결혼하는 사람에게 못할 말을 해서 파토를 낸 거냐? 못할 말이라뇨. 전 하나의 거짓도 보태지 않고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제 인생도 모자라서 거짓으로 또 한 여자 인생까지 망치시려고요.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그냥 결혼만 파토낸 게 아니야. 내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불송치 처분이 났었던 일이라 문제가 안 된다고 해명해도 무슨 성범죄라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 그 일을 교회며 주변에 다 알리고 말이야. 그뿐인 줄 알아? 그 여자네 집에서 극대노해서 날 고소하겠대. 내가 뭐 재산과 범죄 경력을 속여서 혼인하고 사업자금을 꿨다면서 말이야. 혼인빙자 사기죄로 날 감옥에 쳐넣겠대. 네가 다 망쳤어. 네 요리 연구 회사랑 이 식당 다 문 닫게 해주지. 그때 남편 말을 듣고 화가 난 내 친구가 빨간 소쿠리에 한가득 들어있는 시래기랑 나물 다듬고 남은 쓰레기를 시모와 전 남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뭐? 듣자 하니까 야 너네 같은 말종들에겐 이 나물 다듬고 남은 것도 아깝다. 계속 여기서 그러고들 있어봐. 내가 이번엔 저기 솥에서 끓고 있는 기름 부어버릴 테니까. 친구가 나서니 전 남편과 시몬 얼굴에 묻은 나물 찌꺼기를 털어내며 급히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그 추악한 사람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남자를 몰아낸 건 다행이지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전 남편이 많은 여성들을 괴롭혔던 증거. 그걸 제가 아직 갖고 있는데 만천하에 그 인간의 실상을 알려야 할까요? 경찰에 전 남편이 성범죄를 했다는 신고를 해야 할까요? 분명히 인간적인 도리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이제야 평안함을 찾고 인생을 즐기며 지내고 있는데 다시 그 인간들과 엮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또 한 가지, 내 딸이 아빠의 추악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제 가 대학생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리고 상처 많은 어린애일 뿐입니다. 제가 아빠의 범죄 사실을 공개하면 우리 딸은 더욱 상처받게 되지 않을까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제 고민에 대해 조언을 주신다면 참고해서 잘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기고했던 결혼 사연은 여기에서 끝마칠게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자유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